25번째 종교철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강의에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종교와 과학의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종교와 과학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 과학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생각을 해보고 그 문제를 취급하고 다루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성 학자들에 의해서 과학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종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고 과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뭔가, 종교의 장점은 뭐고 과학의 장점은 뭔지 이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과서 12장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5번째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544쪽에 나와 있는 전통과학에 대한 여성 과학자들이 비판한 내용을 조금 다루고 우리가 12장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통과학에 대한 비판은 브랜다이스 대학의 과학 철학자인 이브니 켈러라고 하는 여성 과학자와 신경과학자 루스 브라이어라고 하는 분과 그리고 델라웨어 대학의 여성 철학자 산드라 하딩이라고 하는 이 과학 철학자들의 목소리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 것이지 태어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의 개념이 어떤 생물학적 필연성 때문이 아니고 어릴 적부터 성장 과정에서 오는 여성과 남성의 문화에 대한 명확한 역할이 무엇인지를 어릴 때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여성과 남성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이고 또 문화적인 그런 개념이지 생물학적인 개념은 아니다, 이렇게 이 세 명의 여성 과학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어릴 적부터 남자아이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듭니다. 이 사내 자식이 눈물을 흘리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부모님들로부터 또 사회 어른들로부터 배운 것은 남자는 눈물을 흘리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자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고 여자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알고 우리가 교육을 받고 성장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만일 여자아이가 남자아이의 놀이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어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집애가 라고 질문을 붙이고, 그런 놀이를 하다니 그런 놀이는 남자들이 하는 거야, 그러면 못 써 라고 타일르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냐? 이것은 사회와 문화를 통해서 형성된 어떤 보편적인 신화가 됨으로써 당연히 받아들여진 개념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성, 여성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개념이지 생물학적인 그런 개념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게 될 때에 많이 들어온 이야기는 이성, 객관성, 그리고 정신은 남성의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왔고, 표현과 느낌, 그 다음에 주관성과 자연, 이런 거는 여성으로서 표현되어 왔습니다. 바로 이제 서구 문화는 여성을 이야기를 할 때는 감성, 이런 정서적인 거 표현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남성은 이성, 합리성, 이와 같은 것으로 조금 표현되어졌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조되어진 보편적 신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성 페미니스트 과학자들은 이제 사회 속에 들어가 있는 이런 보편적인 신화에 대해서
일단 비판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러한 남성상의 과학을 극복하기 위해서 과학적 탐구에 여성들의 경험이나 판단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성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제재를 받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페미니스트 과학자들이 내세우는 그러면 대안들은 무엇인가? 제 교과서에서 544쪽에 이어지는 데에서는 세 가지 정도로 그 대안들을 요약을 해왔습니다. 이 세 가지 요약을 하고 이번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첫째로 페미니스트 과학자들은 성의 편견이 없는 과학적 견해를 주장을 합니다. 성의 편견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genderless view입니다. 남성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과학에는 여성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성 과학자들은 이것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성차별을 없애는 것이 이들 과학 철학자들의 이상이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여성과 남성에 관한 그 같은 연구에서 남성은 과학적이고 여성은 비과학적이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신화이고, 이러한 생각들은 현대 과학적 탐구에 별다른 영향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폐기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은 성의 편견이 없는 과학적 견해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둘째로 유기적 견해를 하나의 대안으로 이들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기적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분법을 과학적 방법에서 배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관점은 남성의 관점에 어떤 통일적 관점을 이루고 있는데, 남성의 관점을 무시하거나 배제시켜서는 안 되지만 여성의 관점도 무시하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대조의 법칙을 강조하기 때문에 실제에 대한 보다 완전하고 통합적인 이해로서 여성과 남성의 관점들이 필수 조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물이라고 하는 것, 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성만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여성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의 경우에 더욱더 그런데 여성과 남성의 이런 관계에서 유기적인 그런 견해들이 서로 상호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본 거고, 오랜 역사에서 과학은 주로 남성에 의해서 전개되어 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여성의 역할이 보다 한층 중요하다라고 이 페미니스트 과학 철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의 대안인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세 번째 대안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들이 주장하는 세 번째 대안이 뭔지는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페미니스트 과학자들은 표준 인식적 견해를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표준 인식적 견해라고 하는 거는 Standpoint Epistemological View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흥미로운 건데, 이것은 세계를 관찰하는 것이 인식론적으로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훨씬 더 정확하게 탐구하고 관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성들보다는 여성이 훨씬 세계를 관찰하는 것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학의 문제는 성차별주의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인식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볼 때 여성들이 관찰한 입증과 증거가 보다 더 인식론적인 진리에 근사치적이다 하는 겁니다. 진리에 더 근접한 것이 여성들이 관찰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남성들이 관찰한 과학적 자료들과 증거들은 남성들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이지 여성들의 패러다임은 상실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성들의 관점이 언제나 인식론적으로 옳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남성의 인식론에 의해서 이제껏 과학의 영역에서 지배를 받아왔다고 보는데, 이것이 하나의 큰 걸림돌이고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남성들의 과학이 항상 진리에 근접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은
페미니스트 과학 철학자들에 의하면 하나의 환상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전통과학에 대한 비판은 과학 공동체가 여성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 사실 여성들이 큰 과학 공동체의 영향을 발휘해 오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구의 과학적 전통의 이분법적인 갈등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 장을 마치면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세 가지 점을 지적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교과서 546쪽에서 549쪽까지인데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언급을 하고 제 12장 종교와 과학은 상충하는가의 주제를 마칠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과학에 대한 우리들의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하지만 과학에 대한 무지에서도 벗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학이 항상 정상과학의 규범과 기준을 위반하면서 성장하고 발전해 왔기 때문에 과학적 지식은 발전적이고 타당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과학적 지식이 참으로 믿을 수 있고 또 절대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환상에서 벗어날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과학이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과학의 방식과 사유가 상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 과학에 대해 절대적으로 신봉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체로 기독교인들이 과학과 과학적 지식에 대해 무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자연현상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모순투성이라고 하는 것을 초대 기독교에서부터 알려져 있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편으로는 어거스틴은 그의 기독교 교리에서 자신의 시대에 활동한 천문과학자들을 허영에 찬 쓸모없는 지식가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거스틴을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가 말하고 있는 천문학은 성경을 따르는 데 쓸모가 없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단지 성경이 과학책이 아님을 말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교도의 지식을 받아들였던 그 어거스틴이 전적으로 과학을 배격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는 창세기 주에서 그리스의 우주론과 자연과학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경우가 많은데 이 사실이 아마 그런 의미로 그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거스틴은 우주론과 자연과학에 대한 기독교인의 무지를 개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교도들조차 지구와 하늘, 그 밖의 세상의 다른 요소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또 별의 궤도와 운동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으며 심지어 별들의 크기와 상대적인 위치, 일식과 월식의 예측, 일년과 계절의 주기, 동물과 식물, 돌의 종류와 이와 같은 것들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추론과 경험을 통해 이러한 지식들을 확신하고 있다. 기독교인이 이런 주제에 관해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은 이교도에게 부끄럽고 위험한 일이 따라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무지를 드러내 비웃음을 사는 부끄러운 상황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이게 이제 어거스틴이 기독교인들이 과학에 대해서 무지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비난한 내용의 글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이 과학적 지식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고 해도 우리는 이 과학에 대한 지식도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과학의 활동이나 작업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이해입니다. 과학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가라고 물으셔야 합니다. 과학은 종교의 활동이나 작업과는 다릅니다. 과학이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물리적 세계나 현상을 관찰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찰한 것을 법칙이나 이론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때 대부분의 과학은 이론보다도 법칙을 더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법칙이 더 믿을 수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론은 하나의 가설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런 점에서 과학은 하나의 가설에서 출발하여 어떤 보편적 진리에 이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도 오류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종교와 과학에 대한 문제에서 종교만이 유일하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어떤 점에서는 온전한 삶이나 전체적인 세계를 우리가 이해해 볼 때 그런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반쪽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과학만이 세계를 온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 또한 반쪽 진리입니다. 분명히 종교도 세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이 없는 것처럼 과학도 세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삶을 보는 방식이 필요한데, 우리는 과학과 종교의 방식을 통합적인 삶을 지향하는 필수적인 조건들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셋째로, 과학과 종교의 그릇된 통념에 대한 수정이 사실 필요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대체로 과학을 종교의 동지로 보지 않고 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둘의 영역은 조화를 이루지 못해 왔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 둘의 관계는 아무런 갈등이 없이 조화를 이루은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종교의 문화가 가장 활발하게 역사에 나타난 시기에도 교회가 과학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역사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나 무지에서 나온 생각은 아닐까 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과학과 종교를 상충적인 관계로 설정하는 것이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어 봅니다. 특별히 이제 중세 후기에 계몽주의 시대에 이르는 6세기가 넘는 동안에 어떤 시대, 어떤 단체보다 교회가 과학에 쏟은 재정적, 사회적 지원은 어마어마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12세기 중세는 대학이 탄생한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는 대학이 볼로냐 대학이나 프랑스 대학 같은 데를 떠오를 수 있죠. 이때가 보통 12세기인데, 그리고 나서 옥스퍼드 대학은 그 뒤에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대학들은 다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을까요? 바로 교회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마지막 박사과정에 해당되는 과목에서 신학이 필수 과목을 이수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성직자가 되려면 마지막 박사과정에서 신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오늘날하고 너무 차이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교회는 그 과목의 약 30%가 자연과학에 관한 것을 허용해왔다라고 보는 것이죠. 하나의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자연과학의 30%를 이수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신학만 공부하면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세상의 학문, 자연과학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재정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과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과학 탐구에 그다지 불편해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교회가 과학을 억압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것은 잘못된 통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혹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랬을까라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지가 다소 궤변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종교가 과학을 억압하는 것이 그릇된 통념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거스틴은 플라톤 철학을 그의 신학에 접목을 해왔던 거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고, 이탈리아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도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나 자연과학을 신학에 접목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 결과는 신학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마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만일 우리가 종교와 과학을 삶의 총체적인 면에 필요한 조건들로 이해를 한다고 하면 세계는 더욱더 온전하게 되고
다양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는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학과 종교의 두 관계가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보적이고 서로 의존적인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우리가 15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다운주의의 그 논의를 우리가 하고 이번 학기 마칠까 합니다.